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8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자 이동영이고요. 먼저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 만들어가는 고정 진행자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피 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네. 얼굴 패권으로 조만간에 정계에 진출한다고. 누가요? 아유, 욕먹어요. 진짜 욕먹어요. 네. 아니, 빨리 불편해. 네. 빨리 안 해요? 인증? 네? 한 달 넘었잖아. 아니, 보니까 네. 이동영 작가님도 예전에 뭐 욕먹었다. 네. 그래서 욕먹을까봐. 네. 네, 지금. 아, 인증 가지고 제가 댓글을 몇 개 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손선지 알면 모르잖아. 모르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이디가 네. 뭐예요? 네? 닉네임? 비밀입니다. 일단 저 해요. 손변? 에이, 그럴 리가요. 네. 저는 익명을 추구합니다. 아니면 쾌변? 네? 오, 괜찮은데, 그거? 쾌변? 네. 바꿀까요? 네. 자, 손소 변호사 요즘도 종편 많이 나가잖아요. 네, 종편 반, 나머지 반. 나머지 반인데, 네. 자, 그 인사청문회 종구를 맞아가지고, 네. 다들 문재인 대통령 칭송하는 분위기에서 종편이 약간 바뀐 듯한 분위기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근데 뭐, 언론이라는 게, 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하는 거니까, 네. 뭐, 정당한 비판이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거긴 합니다만, 네. 과거의 어떤 그 보도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뭐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요? 실제로. 그 손소 변호사 거기 앉아가지고, 네. 보수 패널의 공격에 잘 대응을 못한다는 네. 지적이 있던데. 아니요, 뭐, 공격을 뭐, 받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봤는데? 댓글을?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보시는 분들마다 네. 또는 출연하는 분들마다 좀 이제 기준이나 수위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치 알바에서 하는 네네. 것만큼만 해라. 그런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대응을 못한다가 아니고 네. 정체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야. 아니, 어떻게 여당 네네. 대표로서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뭐, 꼭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인선 관련해서 뭐 위장전입이다, 뭐다, 이런 공격이 아마 뭐. 그렇죠.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해서 그래요. 네. 착해서. 그런데 이제 위장전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위장전입 뭐 이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말씀하시게 좀 놔두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게 느낀 분들 계실 겁니다. 우겨 쟤들처럼 막 우겨. 그냥 막 우겨. 그거는 여당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아요. 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아요. 여당 패널이요? 네? 여당 패널 분류돼요 요즘. 여당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님 계시고 네. 여당 전 국회의원님 계시고 여당 성향의 작가님 계시고 네. 여당 패널 분류해서 네. 앉아 있어요 요즘. 아니 언제 이런 좋은 세월을 한번 좋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무보직 대변인 정청래입니다. 어떻게 요즘은 SNS도 활발히 하시고. 뭐 그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네. 판도라에서 열심히 하시고. 네. 다른 방송도 어떻게 TV조선도 나간다고 선언했잖아요. 연락 오나요? 아직 안 와요. 저도 안 오고 있어요. 네. 좀 나가줄라 했더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도 교체됐겠다. 이제는 뭐 새로운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나가겠다. 다만 내 기준에 맞는. 글쎄. 그래요. 근데 대선 전에 그 전국을 돌면서 강의 활동을 활발히 하셨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는 강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줄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김성일 보좌관도 오늘 나한테 얘기하던데 국토부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야지. 가기로 했어요. 가야죠. 가야죠. 좋은 거죠. 그럼. 공무원들한테 한번 강의 좀 해보셔야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게 이제 아이템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개얼개 이렇게 해서 대충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1단을 키워드 분석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 혹시 김현미 장관 후보자와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국토부, 예. 국토부 장관을 오늘 없습니다. 왜 친분이 없겠어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죠. 의정활동을 같이 했잖아요. 의정활동을 같이. 이따가 그 문제는 네 분 지금 후보자가 내각에 들어간 걸로 돼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1부부터 나오게. 아, 맞네요. 네, 박수 네. 한번 치죠. 그러네. 오랜만에 정면배가 모였네요. 네, 그동안 반쪽만 나오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1부부터 참여를 하게 된 손혜원입니다. 예, 그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데 전주 다녀와서 걸리셨어요? 네, 오는데 그 기차의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KTX에서. 어쩜 이렇게 추워요. 난 아주 뭐 목도리를 빙빙 들었는데도 내리는 순간 이제 확 간 거야. 전주- 1년 동안 간 게 안 들었는데. 전주는 왜 갔다 오셨어요? 전 요즘에 당선 인사 호남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호남에? 네. 오.
감사하다고. 제가 호남을 16번 갔어요. 이번 선거 준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주말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주말에 호남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더러 목포에 나올 거냐, 뭐 순천에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떤 그 시장님은 제가 그쪽으로만 나오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예총 분들하고 이제 정책 간담회를 했고 예술인들을 쭉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뽑아 주셨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죠. 정 의원님 보통 그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낙선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선거를 위해서. 낙선 그렇고. 인사도 하고 당선 인사도 하는데 네. 그걸 잘해야 된다. 다음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정 의원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선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전주에도 다녀오시고 독감이 걸리셨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주전 감독이네요. 그거 하려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애들이 치려고? 아재 개그의 극한까지 가네. 이번에 감독 역할을 주전으로 잘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 이제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한참 이제 축구 U20 네. 16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내고 우리 봅시다 그거. 예. 자, 우리 댓글란에 방송 제목을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정치 알아야 지킨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정치 알아서 바꿨지 않느냐 이제는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 정치 알아야 지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리 제목을 지어준 사람으로서. 저는 아직도 바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예. 야당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을 바꿨지만은 이 정치 지형을 좀 바꿔야 돼. 구태는 좀 물리쳐야 되고 이제 제대로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예.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아니요, 돼요. 저도 뭐 그냥 가는 거 찬성하고요. 자, 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얘기할 텐데요. 맨 처음 주제는 문재인 정부 첫 인사에 야당이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인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야당일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한번 복귀해 줘 보세요. 지금 야당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건지. 원래 2000년이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됐고요. 그리고 2005년 7월부터 국무위원, 장관급이죠. 인사청문회를 당시 한나라당이 주장을 해서 했습니다. 예, 확장됐죠. 네.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당이든 남의 당이든 간에 제일 인선의 난항, 기싸움이 벌어지는 게 이제 첫 새 정부의 국무총리죠. 그래서 국무총리 순환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국무총리 지명을 18명 했는데요. 낙마한 게 7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낙마를 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이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벌어지는 여야의 기싸움인데 예.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선 불복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 대통령과 기싸움을 벌여야 된다. 이것은 야당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크게 나무랄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몰상식하게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사를 잘 내야 되는 것이 잘 지명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뭐 흠결이 없이 뭐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는 명분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분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첫 총리가 김종필 국무총리였는데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반대였어요. 그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총리 인준이 안 됐습니다. 국무총리 설이 이렇게 됐고요. 설이 딱지 붙이고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총리 지명자 중에서 낙마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 고건 결국은 한 달 정도 후에 지명이 인선이 통과되긴 했는데 그때가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을 야당에서 주장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고건 총리 인준을 하는 조건으로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열의 씨앗이 그때 싹 텄던 이런 건데요. 가장 난항을 겪었던 국무총리 인선은 역시 박근혜 정부입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인수위원장이었죠. 이분을 지명하자마자 낙마를 하기 시작했고 5일 만에 자진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홍원이 됐어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됐는데 세월호
참사로 책임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대희 네. 국무총리 지명됐는데 낙마. 그리고 곧이어서 문창극 낙마. 그게 다시 정우원 국무총리 이렇게 돼서 메비우스 총리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게 이제 총리 순환사인데요. 총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총리가 인준이 돼야 그다음 장관 국무위원 재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총리에서 막혀버리면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꼴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제가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본 이유는 네. 지금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이 야당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정무라인이 총동원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청문위원들, 야당 청문위원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반대할 생각이 별로 없고 통과시켜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야당 대표단으로 가니까 그때 틀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야당이라도 이 정도 문제 제기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 무슨 어떤 라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비서실장이 그 대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과하고 한 것은 불필요한 거였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니까 밀리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너 말고 대통령 나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거다. 근데 저는 아쉽지만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 그런 게 없이 정무수석이 계속 다니면서 야당 대표 이렇게 만나면서 좀 협조를 부탁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니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는 뭐 한마디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정무수석은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다가 전격적으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전화를 한 통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정우택 원내대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어쨌든 체면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한 것을 대통령이 들어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소 변호사님. 네. 대통령 사과를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 결국은 대통령 길들이게 한다. 초장에. 네. 이런 주장이 일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과연 대통령이 사과를 할 일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각 정파마다 입장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꼭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냐. 특히나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이 뭐냐면 야당에서 이거 총리 인준 반대한다. 뭐 이낙연 안 된다. 다른 사람 새로 지명해라. 예. 이런 이야기를 안 했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사과해라. 예. 나와서 해명해라. 설명해라. 뭐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정말 이낙연이라는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반대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직접적으로 대변인들이 요구했거든요. 과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라는 당론을 정했고 바른정당도 거기에 따라서 당론을 정했지만 최초의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각 야당들의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는 이낙연에 대한 그런 반대보다도 오히려 대통령 나와라 해명해라 그쪽으로 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저는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어차피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뭐 사과는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좀 더 전격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비서실장의 중간 다리 그런 것 없이 그러면 물밑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야당이 요구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디테일에서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어제까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사과가 아니라 이번 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장관
인선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거였어요. 입장 표명을.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장관이 뭐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몇 명 낙마시키겠다. 그 발언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끝까지 입장 표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권 초기에 지금 뭐 의결 정족수는 되기는 합니다만 국민의당과 그것은 통과는 될 수 있으나 앞으로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지 간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 표결에 임하게 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깨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야당들이 문재인을 2015년에 당대표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흔들면 흔들린다? 흔들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문재인이 뭐 나와라 사과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 양반이 흔들리거나 거기서 갈등하거나 인상을 쓰고 있거나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미쳤습니까? 왜 나가서 사과를 합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걸 나와라 해서 이제 기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총리만 넘어가면은 이제 다음은 뭐 표결이 아니라면서요? 이제 그거는 반대해도 네, 하면 대통령이 된다.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이낙연 총리 후보는 워낙 지금 뭐 정말 신의 한 수잖아요. 예, 국민의당도 어떻게 못하는 지금 뭐 호남에서는 난립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고 이걸 어떻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낙연 총리 후보를 이제 올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분하고 이제 좀 괘씸하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제 다음번이 전 좀 걱정해요. 지금 강경화나 뭐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걱정이고 그리고 또 엄격한 그 조항을 미리 냈던 것이 이제 걸린 거죠. 그것은 뭐 다들 뭐 배차기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사님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합시다. 그 밖에 청래당 당원들이죠. 네. 방송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네요. 전부 다 청래당이에요? 네, 방송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거의 다. 청래당 아니신 분들은요? 앞에 앉아보시는 아니라고. 역시 앞에서 방송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청래당이 아니야. 저기 밖에서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하지 이런 청래당이야. 오늘 카메라를 엄청 좋은 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요? 네. 맨날 갖고 다죠. 그래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가족, 핵가족, 이제는 1인 가구 시대. 싱글라이프,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혼밥, 혼술, 혼행, 율루, 포미, 일코노미 등 사회를 주도하는 삶의 방식이 된 싱글라이프. 2017년 12월 코엑스 디올에서 열리는 2017 서울 싱글라이프 페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전, 생활용품, 푸드, 애완, 취미, 레저, 헬스, 뷰티, 인테리어, 재테크까지 트렌드에서 산업으로 싱글라이프 산업을 선도할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검색창에 서울 싱글라이프 페어. 문의 02556-7955. 네, 방금 들으신 광고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참가업체 모집 광고입니다. 야, 이거 뭐 행사 같은데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이게 요새 보면 혼밥 쪽, 혼술 쪽 많잖아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50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싱글 라이프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싱글 라이프 관련 제품이 잇따르게 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렌드에서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렇게 싱글 라이프 업계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 기업의 마케팅, 홍보 담당자분들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가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많이 한번 참석해보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 디올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현재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참가업체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6개월 뒤에 행사가 있군요. 지금 먼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서류 접수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청취자분이 신청하시면 참가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검색하시거나 전화 02-556-7955 02-556-7955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싱글족 대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많이 살잖아요. 이게 또 정치권의 화두가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구 여권의 아성으로 불렸던 강남, 서초에도 지역별로 좀 편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이 홀로 거주하는 많죠.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는
강남 서초라고 이제 분류는 되지만 다른 여타 그 옆에 있는 다른 선거구와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 설레네요. 싱글 라이프 생각만 해도. 싱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손수 변호사 네. 정치하는 나도 모르는 정치 네.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 그래요? 관심이 많아. 정치에 관심 많어. 아니, 저는 아니 이게 그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을 뭐 이런 데는 강남 갑이랑 또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진짜. 아니, 그럼 나는 몰랐어요. 뭐가 다르대요? 아니 저기 의원님은 이제 그 원래 정치하시던 지역구만 알면 되죠. 뭐. 갑하고 을하고 뭐가 다르대요? 네, 그게 강남 을 같은 경우에 1인 가구가 많대요. 1인 가구가 이제 원룸이 많아 옆에 네, 그러니까 거네. 그쪽에. 예. 그러니까 주로 젊은 층들이 1인 가구의 대다수니까. 진보적 유권자가 예. 많이 생겼죠. 아무래도 늘어났죠. 예전에 강남에 살던 그런 그 고정적인 그런 갑은 압구정도 네. 그쪽에. 예, 네, 그렇죠. 다르다고 나오는 서초도 거죠. 그렇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손혜원 의원 말씀처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결로 하면은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핵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아요. 이 두 분은 떨어뜨리겠다. 특히 강경화는 무조건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두 명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명의 공통점이 사실은 내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았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호의적인 환대를 받기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내부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정치인이 아니라는 아니지. 말씀이신가요?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무부의 공식 외시 출신이 아닌 북미 라인도 아니고 그런 거고요.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벌들 무슨 공정위 부위원장이 뭐 삼성의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뭐 중계해주고 뭐 이렇게까지 유착 관계에 있었는데 정반대의 사람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공정거래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는 상당히 낙마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타겟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저는 미리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안 떨어졌어도 떨어졌다. 이게 막 대서특필되면서 마치 더 떨어져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러면서 사실 이제 질곡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선을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손혜원 의원님,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이중국적, 뭐 세금 늦게 낸 거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중국적이랑 자녀 이중국적이죠. 또 세금 늦게 낸 건 문제가 될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위장전입인데 요즘에 지금 새롭게 나왔는 게 거짓말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전입까지는 사람들이 뭐 한 건 정도는 또 외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봐줄 수도 있었을 이해한다. 텐데.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네, 학교에서 갖고 있는 교장 사택에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거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친척이라고 것이. 그랬죠. 근데 그 국민들은 거짓말한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경험이 없잖아요. 장관 해본 경험이 없고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한 경험이 없고 인사청문위원들이 뭘 벼르고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이면 이것은 물고 늘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면 거짓말할 거리를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얘기했으면 이분이 했잖아 사실은 처음에. 그걸로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교장으로 했다 이렇게. 아니 처음에 위장전입 했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먼저. 그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때요.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뭐 때문에 낙마를 했는지 아세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낙마했어요. 박연차랑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근데 돈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럼 거짓말이네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사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같이 사진 찍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한 걸로. 그게 김기춘 거짓말이. 그때. 우리 워터게이트도 그렇고 이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잘 용서를 안 하는 그러니까 것 김태호 같아. 같은 경우에는 종현말들 했으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은 대신 이제 본인이 피곤했을 거야.
알면 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아니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진 딱 나오니까 김기춘이네 뭐.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웃됐어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심각하지만 가장 심한 것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을 때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안타까운 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뭐 한일 위안부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한테 진위 여부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강경화니까 가능한 얘기거든 사실은.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또 지금 6월 말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강경화 후보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낙마하게 되면 이 정상회담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렇죠. 누가 해도 하겠죠. 그거야. 그렇죠. 뭐, 예. 정 의원님 아까 그 내부자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36명 정도가 2000년 이후로 청문회를 했더라고요. 낙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국회의원 출신 제로야. 낙마 제로. 나머지 낙마한 사람들이 뭐 12명 되고 다 비의원 출신 낙마했더라고요. 김태호 때 국무총 그 후보자였었죠. 네. 국회의원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봐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본인이 총선을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검증을 다 거친다고 봐야 되죠. 유권자로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그것을 조치를 해요. 그렇게 되고 또 설령 걸리는 게 있다면 본인이 인사청문회 의원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명하면 되겠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죠. 스킬이 있는 거죠. 인사청문회에 통과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까요? 이게 외교부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혼자 다 뛰는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외교부 공무원들과 함께 청문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나요, 준비가? 처음에 그 부군이 해명할 때는 외교부 직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국무위원이라든가 이런 인사청문 지명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있는데 후보자가 그 팀한테 자기의 치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요. 근데 경험들이 없는 이런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숨길 수 있어. 감출 수 있어. 이렇게 오판을 대부분 합니다. 야, 이게 재판 의뢰하는 의뢰인들과 좀 많이 흡사하네요. 그래요? 네. 이 정도는 재판부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변호사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야기하면은 다 능히 넘어갈 수 있고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재판할 때 판사님이 보고 이 사람 못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해명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잘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예를 들면 20, 30년 거를 다 요청을 하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스태프들이 다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걸 청문위원들이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지금 유명한 우리 쪽 그 국회의원인데 이니셜 J. 근데 본인이 무슨 교통 선진화 무슨 포럼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교통신호 위반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 속도 위반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빨리 다니잖아요. 그럼 속도 위반이 되면 본인은 몰라요. 수행비서가 다 교통법칙금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위반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한 거야. 그게 본인 걸로 들어가요? 그럼요. 본인 차가 들어간 게? 그럼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도 속도 위반을 했을 수 있어요. 차가. 요새 신호 위반 딱지를 몇 번을 띄더라고요. 본인은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비서지 다 그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딱지가 끊었는지 속도 위반인 걸로.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건씩 들어와요. 민비서 안 되겠구만. 지키셔야죠. 주정차 위반도 있고.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어디 이제 약속해서 가잖아요. 그럼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도 밥 먹으러 오잖아요.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그러면 그때 주정차 위반 딱지가 끊어지는 거야. 근데 저는 모르죠, 그걸. 차라리 딱지를 끊을지언정 장애인 주차장에는 세우지 마십시오. 차선 위반을 했는데 이 딱지를 딱 끊은 거예요. 끊었는데 이제 교통경찰이 제 차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서.
그러면 당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창문 딱 열고 제일 센 걸로 끊으세요. 그래서 그냥 고대로 끊었지.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전 정권이죠. 전 정권에서 뭐 저도 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방송에 몇 번 그냥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총리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모르는 번호가 왔어요. 네. 받아 보니까 총리실 누군데 잘 좀 방송에서 말 좀 해달라. 이런 그것까지 진짜요?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고. 야, 꼼꼼하다. 정편 전담 팀도 있었어요. 이런 진짜요? 전화가 와요. 실제로 와요. 오고 이메일로 지금 우리 후보님의 양력과 그동안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내드리겠으니 한번 좀 보시고 총리실에서 네, 보시고 잘 좀 해달라. 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잘해달라고 전화가 몇 번 옵니다. 총리실뿐만이 아니고요. 각 기업의 대관팀 있지 않습니까? 대관팀에도 연락 와요. 아, 진짜요? 아까 방송에서 하신 말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시 와요. 오죠.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니 근데 잘하고 있네요 그럼.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장관 청문회 하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장관 내정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에 이제 김부겸 의원, 문체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의원. 일단 보통 다들 자신의 상임위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한 것 같은데, 민주당 현역 의원 이 4분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번에도 또 신의 한 수 같아요. 이 지금 도정환 의원 빼놓고 나서는 모두가 비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거 때 아주 감동적으로 이 선거 때 이 감싸 안으면서 이 선거운동을 정말 감동적으로 했던 분 중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김현미 의원은 제가 당에 들어와서 여성 의원들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3선인데 이분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적도 없고 상당히 균형감도 있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점수 따는 곳으로만 가는 그런 행보도 아니고 굉장히 신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도 있고 참 잘하더라고요. 남자 의원들하고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김현미 의원도 그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김영춘 의원도 또 이 부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양반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저는 옆에서 이제 가까이 좀 얘기 좀 해보고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이 장관 후보들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문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도정환이라는 그 시인이 우리 당의 그 비례대표로 있다는 것이 제가 홍보위원장 시절에도 진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대응이요. 만약에 도정환 의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혼자서 정말 꿋꿋하게 국정교과서 국면을 헤쳐나가셨던 분이에요. 여론을 뒤집었죠. 네. 그리고 나서. 뭐 또 혼자서 손해원 원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도정환 의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문재인 그때 당대표께서 도정환 의원한테 그 일을 딱 맡겼는데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여론을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뭐니 해도 블랙리스트는요, 사실은 국정농단에서는 한편으로는 마이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 장관, 현 장관을 전부 구속시키고 김기춘을 몰아넣는 모든 증거물이 블랙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는 오로지 도정환 의원 혼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문체부 장관을 할 만한 그런 자기가 그럴 만큼의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잘한 인선이라고 표현하셨고요. 한 분 한 분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4분 인선을 보면은 조금 지역 안배도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TK, 도정환 의원이 충청, 김현미 의원이 호남, 김영춘 의원이 PK 이렇게 됐는데 한 분씩 한번 살펴볼까요? 김부겸 의원 임명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도 지방분권 강화에 늘 신경 썼던 사람이니까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 조금 환영할 만한 인사 같아요.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김영춘 의원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독수리 오형제? 이분들이 독수리 오형제라서 그게 항상 이렇게 멍해처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냐. 그 정도로 울분을 토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독수리 오영재 한나라당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 말끔하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씻지 않았을까. 그럼 앞으로도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끊임없이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의 그 색은 지워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까, 후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03년이에요. 네? 탈당한 게. 네, 그렇습니다. 예, 한참 지났죠. 근데 그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김영춘 의원이나 김부겸 의원이 그렇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어쨌든 지역 감정에 도전해서 성공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대구 경북에 대한 배려 그리고 김부겸 의원의 정치 역정에 대한 인정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보고요. 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예. 이렇게 제가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광진구 출신이에요. 예. 광진구에서 한나라당으로 재선했던 초선했고 재선했던 전해수구원 지금 그 지역구인데요. 그러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죠. 예. 호련이. 그래서 이분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산에서 3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2007년도에는 이분이 문국현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후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본인의 지난 정치 역정에서 본인의 그런 어떤 뭐랄까 과오랄까 이런 부분을 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에게는 진짜 제가 축하를 좀 드리고요. 뭐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김영춘 의원도 그렇고 각 지역에 내려가서 선거에서도 많이 깨지고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다, 성공한다 하는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인선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문제가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기대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내일 벌써 그 총리 인준 끝나고 바로 세월호 특위 모여이라고 바로 잡으면서 그건 자기가 뭐 책임지고 김영춘 의원이? 자리를 걸고 하겠다고.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읍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 예.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에 대한 배려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전북 출신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거든요. 이분도 하나의 성공 실화입니다. 아주 말단 여성 당직자로 시작을 해서 당직자 출신이에요? 당직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 이력은 아마 제일 길지도 몰라요. 당 경력은 이분이 20대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호, 송영길 같은 친구들입니다. 같은 학번.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총애를 받았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애를 받았었고 정무 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입각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대통령한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믿을만해요. 네.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세요. 저도 네, 옆에서 그렇고요.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처음이라면서요, 여성이. 네, 처음입니다. 여성 출신 국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강경화 후보자가 처음이듯이 국토부도 처음 있는 지난번 일이고요. 예결위원장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도종환 의원은요. 제가 사실은 감을 잡았어요. 가서 대선 직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계속 장관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부정은 안 해. 근데 굉장히 겸연쩍으면서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도종환 의원이 장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장관님 뭐 이렇게 했더니 강력 부인을 안 하더라고.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더라고. 그냥 부인도 안 했어. 네? 저는 항상 장관님이라 불렀어. 계속. 아니 우리도 손수 변호사 그 TBS 대선 개표 방송할 때 네. 우리 코너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죠. 누가 장관이 있으면 좋겠냐. 그렇습니다. 제가 문체부의 도종환이라고 네, 그런 기억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이렇게 우리 세 명이 말할 정도로 기대가 크고 저는 그 도종환 의원이 그 문화체육 분야에서 이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도종환 후보 소개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앞으로의 문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 DJ 정부부터 모토예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워낙 도정환 의원님이 공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 시인 출신은 첫 장관 아닌가? 시인 있었나? 그럼요. 첫 장관이죠. 영화 감독은 있었는데. 그 이제 도종환 이제 문체부 장관 내정대가 됐으니까 제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세요. 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 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 초안이 다 마련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2012년 8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문건을 하나 입수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그게 뭐냐면 문화 균형화 전략. 이것이 뭐냐면 좌파 예술인들에게 밥줄을 끊어라. 지원하지 마라. 이런 거고 BH 민정에서 계속 감시하고 감독하라. 이제 그런 문건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 가시화된 것이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도 뭐 김재동 씨, 김미아 씨 이런 분들은 방송 못 그렇습니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JSA 뭐 이런 효자동 이발사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문제 삼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실제로 유명 문화예술인들을 찍어놓고 실제로 관리했다. 이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더 심화되고 발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극렬화된 것이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하고 뭐 이랬던 거죠. 10,000명 막 쓸어놓고 이랬던 건데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화이트 리스트도 있었던 거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것은 우리도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가 아니라 그 김대중 정부 이전엔 다 보수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문화예술인들이 뭘 공모를 하잖아요. 당선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이명박 정권의 이 문건 제목처럼 균형적으로 좌파도 뽑아주고 우파도 뽑아주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 조금 해주는 것도 배가 아파서 화이트 리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화이트 리스트는 없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냥 그동안 안 뽑혔던 거를 좀 뽑아준 것 뿐이에요. 균형을 맞춰서. 그것을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 리스트로 대비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종환 의원이 이런 말도 했죠.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인데 하지만 역 블랙리스트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고 또 저는 그 2015년에 처음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문제제기하면서 그 후에 이제 공론화된 거잖아요.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 개구리라는 제목의 그 연극 연출자가 그 연극 연출자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하지 말아라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시도가 그 여러 심의위원들에 있었고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힘을 이제 쓴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해서 결국은 밝혀냈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황당해했어도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총대를 메고 그렇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이분이 그 시인이고 그 문화예술계에 이 사람들하고 함께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우리 국감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문회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걸 제가 디자이너나 광고에서 받았듯이 그 이 문학 쪽에서는 문학에서는 도종환 의원한테 그 리스트가 간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문화부 내에서의 그 제보자들이 다 온 거죠. 그리고 내부 고발. 제가 아까부터 이제 도종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굉장히 과묵하고요. 굉장히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어요. 게다가 그 두 골 밑에 소설가 문화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앙드레 말로. 두 골 밑에 있었어요.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장관 했어요. 그 말로가 문화부 장관 할 때 그 에펠탑이 세워졌다고요. 그 에펠탑을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말로가.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지어진 다음에 매일 거기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식당이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당신은 그렇게 에펠탑 건축을 반대했는데 맨날 욕을 왜 오냐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이 파리 시내 전체에서 이 흉물스러운 이 모습을 보지 않을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했다라는 그 앙드레 말로가 바로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인 출신 우리가 이 문화부 장관을 갖게 된 것은 저는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쭉 뭐 세 분 다 청문회
그리고 국정감사 때 블랙리스트 활동, 도정환 의원 활동을 소개해 줬는데 사실 국정감사 청문회 블랙리스트는 도정환 의원의 역할이 컸지만 삼성이나 이 재벌 그룹을 파헤친 건 또 우리 손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어제하고 엊그제하고 계속해서 주진영 박사 이야기가 많아요. 인터넷에 거의 다 주진영 얘기더라고요. 또 어디 뉴스룸에 나왔나요? 뉴스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장하고 주진영 박사를 청문회 때 어떻게? 제가 참고인을 참고인으로, 예. 손혜원님 불렀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 청문회 나와서 뭐 차은택이나 뭐 김종덕이나 무슨 김기춘 그런 이제 이런 증인들한테 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얘기거리가 되고 그랬지만은 저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을 파헤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도정환 의원이 해서 구속을 시킨 것은 김기춘과 조윤선이라고 본다면 제가 이 파헤쳐서 김상조와 주진영 참고인과 함께 파헤쳐서 구속을 시킨 것은 박근혜와 이재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삼성물산의 합병을 그것을 이 대통령이 방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국립연금관리공단과 이제 이쪽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청문회 날까지 저는 끝까지 삼성만을 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주진영 선생이 했던 얘기가 나와요. 1년이 지난 뒤에 이런 형태로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이 사람들도 몰랐을 것이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상조 교수나 이제 주진영 전 한화증권 사장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것.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국조에서 제가 했었던 일은 저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님, 지금 뭐 손혜원 의원님도 뭐 김상조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가 재벌들이 워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싫어하니까 야당한테 조금 압력이나 로비를 넣어서 김상조를 떨어뜨리게 한 일환에서 청문회 때 막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김상조 교수를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후보자가 이러저런 공격의 거리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익스큐즈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사모님? 사모님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별 문제 없죠. 그게 커트라인이 월급 사장, 월급 원장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거는 뭐 그렇고 이제 학교에 취직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학교가 일단 그 기간제 교사였고 네. 연봉 2,400만 원에 자격이 토익 901점 이상이었는데 그 아내분이 90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가 김상조 후보자 아내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901점이나 900점이나 그래서 받아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좀 이게 커트라인을 왜 901점으로 해? 900점으로 해야지.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좋은 자리면은 지원자가 많았겠죠.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토익 901점 이상 되는데 2,400 연봉 받고 거기서 일할 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여놔요. 그렇지. 우리 좀 그런 게 있지. 이 지금 있잖아요. 김상조, 강경화든 있잖아요. 이낙연이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여기 때는 아무 문제가 별로 안 될 수, 근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 정도는 뭐 저기에서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 스스로 굉장히 도덕적 검열 기준을 높이 해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좀 지명해 줘가지고. 네. 야, 눈높이를 낮춰. 여당에도 저런 쓰레기가 있었구나 해서 확 낮춰주면 좋겠네. 다 걸려 우리는. 이 한 번 맞춰서. 내가 맞춰줄게. 5개 그 있잖아요. 5대 그 범위. 그 나는 없어. 해당 사람 없어. 나는. 축하드립니다. 네. 나는 무소유야. 법정 스님.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나 거기 동감해 의원님 말에 너무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놨어.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네티즌들이 선수면에서도 5대 비리에 들어가지. 저는 뭐 몇 년 안 살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논문 썼죠. 논문 지금 써야 돼요. 쓰지 마. 대학원 안 가는 게 좋아. 써야 돼. 아니 돈만 날리고 지금 써야 돼요. 지금 몇 년째 못 쓰고 있어요. 안 돼. 다 마치고 못 쓰고 있어요. 박사 과정을. 석사는 있잖아요. 석사는 논문 없는 석사가 있으니까. 그래요. 박사 준비하는 거예요. 전문 석사. 저는 5개 걸리게 안 걸리게. 걸리죠. 안 걸려요. 오. 유장전이 말했어요? 없지.
그래요? 특이하네. 뭘 또 특이해요. 없을 수 있죠. 유장전님은 몇 번 없지. 정도 했을 강남?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세금 탈루. 없지 저는. 그래? 다음번에 장관하세요. 그럼 손소 변호사 석사는 너무 네네. 필요 없었고 네네. 박사 지금 쓰고 있어요? 안 써, 주제도 못 정했죠, 몇 년째. 안 쓰지 마. 그러면. 안 쓰는 게 좋고요. 수료만 해. 저도 근데 돈이 아까워서. 저도 석사 있잖아요. 한 학기 더 다니면 석사 졸업하는 걸로 돼 있는 제도가 바뀐 적이 있어요. 그 직후에 내가 다녀가지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나는 대학원만 다니고 논문은 안 쓸 생각이었거든. 어차피 표절 시비에 휘말릴 거니까. 아니, 표절 안 하시고 그래서 쓰면 그냥 되잖아요. 대학원 실제로. 수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불가능해. 그래요? 그럼 무조건 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네네. 표절이 아니더라도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있잖아요. 이런저런 장관 하마팡에 오르는 분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을 계속 우파 쪽에서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최락정 전 장관이 책을 하나 썼잖아요. 모르십니까? 몰라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언제 썼어요? 네? 최근에. 그건 내가 빨리 읽어봐야 되겠네. 네, 발간이 돼가지고, 비유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좋은 의미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그 있잖아요. 네. 2부에 잘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그래요? 대통령.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키워드 분석 때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부에 사고를 하고요. 네. 광고 듣고 옵시다.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 보는 재미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 여러분과 함께라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럼요. 오늘 저는 일산의 풍무양고기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맛은 물론이고요. 분위기 또한 만족하실 겁니다. 고객이 먼저입니다. 음식점다운 음식점 일산 풍무양고기 꼭 한번 가보실 거죠? 물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양고기집 어딥니까? 일산 풍무양고기요. 예약 전화 몇 번입니까? 031-902-9292.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는 풍무양고기였습니다. 예, 짐 잉글리시. 전화영어 짐 잉글리시 광고였는데요. 매일 30분이나 1시간씩 여유있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강료 매일 30분씩 한 달에 95,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정말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짐 잉글리시 검색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풍무양고기. 원래 광고를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를 했던 청년을 섭외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 그 성대모사 잘하는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성대모사를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무양고기 사장님께서 이 생각 깊은 부산 청년에게 부끄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신 이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양고기 생각날 때 풍무양고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향 등기소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곧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야당이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종편도 약간 살짝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53.3에서 56.7 리얼미터 조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일단 기대치, 희망치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 정도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저는 있다고 이제 보는데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뭐 너무 높다고 뭐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막 침울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가장 최고 높은 정당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56.7%. 꿈의 지지율인데요. 이 기사 댓글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이 정도면 일당 독재 아니에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나라당에서 한 60% 정도 된 기억이 제가 나는데 아마 이 정도면 뭐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고요. 이 지지율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하. 네. 오히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짧은 건데 지금 이 지지율이 결국은 몇 년 전 수치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자유한국당이 약 40% 정도 지지를 받아서 1당이 되고 지지율로 보면 네. 민주당이 약 30%로 2등을 차지하고 그런 추세로 한참 갔잖아요. 네. 꽤 오래 갔죠. 네, 혹시 다시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 35,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야당 지지율 25, 그래서 10%의 격차 이렇게 보통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60%는 이제 고정된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은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 40%가 중도 외연확장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이 지형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수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꺼려지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 있는 게임인데요.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하고 어떤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방선거 때는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뭉치기는 어렵고 다음 총선 때까지 저는 구심점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추세 56.7% 이것이 뭐 좀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1등 자리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녹음하는 날이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근데 화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뉴스가 떴는데 그걸 안 할 수 없으니까 잠깐 하고 갑시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4기가 들어온 것을 새로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안보실장과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26일 날 보고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도 받은 걸 안 받았다 그러겠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문 대통령 충격이라고 한 사드 발사대 사기 반입. 이미 지난달 언론에 영상까지 보도됐는데 왜 지금 진상조사? 뭐 이런 게 좀 쓰고 있어요. 이런 스탠스는 바른정당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언론에서 나왔는데 왜 지금 진상조사 하냐. 이거 결국은 사드를 무산시키려 위한 여론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겠죠. 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박강원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 25일 국정기획 자문위 업무보고에서도 없었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무슨 지금 조선일보예요? 그 보도한 것이요? 네.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보도자료만 먼저 뿌린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보도 자료하고 보고 자료하고 다르죠. 다른 거죠.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무슨 언론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여기 보고 체계가 있는데 그 보고를 안 기사 따랐으니까. 차선을 읽어야 돼,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방부 동향을?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을 무시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봐야 되나요? 두 가지 다 안 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다. 이 중요한 사안.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뭉개기로 간 것 같아요. 네. 대충 들여오고, 대충 사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고, 위야무야.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교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그런 마찰을 불러일으킬까? 그냥 속을 끙끙 앓다가 이제 봐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국방부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25일, 26일 양일간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사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론도 막 크게 한번 출렁일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조사를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이 지금 하게 되거든요. 이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아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빈틈없이 조사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또 몰래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그러면은 그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국방부가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수겠느냐. 글쎄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추가 반입이 언론에 이미 보도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몰랐던 게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또 아니 언론 보도가 업무 보고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언론의 추측성 보도일 수도 있는 것이지 이미 언론 보도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은 것은 맞다. 그렇다면 왜 보고가 누락되었는지를 따지겠다. 확인하겠다. 그렇죠.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봐야겠죠. 그 국방부 입장은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보고 안 한 거는 안 물어봐서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고요. 물어보는 것만 보고하게 돼 있네. 그리고 26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의 입장이고 또 한미국 국방장관도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일 정말로 보고를 안 했다면은 정말 이건 큰 파장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고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박살을 내야 될. 그렇죠. 이건 국기문란 행위예요. 이건. 맞네. 좋은 단어 던졌네. 국기문란 행위 맞아요. 국기문란 행위예요. 이건. 특히나 누가 그렇다면 추가 반입을 결정했는가. 이 보고 이전의 결정도 결국은 이제 보고가 없이 된 거잖아요. 그런 추가 반입 결정까지.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 뭐 김관진 안보실장 등등이 현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니까 전직 장관들 줄줄이 조사받을 것 같아. 황교안 전 총리대행이 아니지 국무총리. 이 양반도 지금 조사받게 되고 있어요. 세월호 문제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검찰도 그렇고요. 국방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하게끔 자기들이 만들어주네. 돈봉투 사건 터뜨려줘. 이렇게 보고 안 해. 이렇게 해서 적폐를 청산하게끔.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네요. 혁혁한 기여를 하네. 의원님 지금 이제 교육부 총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이게 문재인 후보가 대세라고 할 때 자기들이 마지막에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걸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어차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세월호를 건져낸 것은 다행인데 특검을 연장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면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된다는 생각은 했겠죠. 문재인 대세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자기들이 있잖아요. 관성.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갔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쪽에 코드를 맞춘다. 그런 것은 본인 또 자존심상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문재인이 된다고 예상을 해도 바뀌면 어차피 나는 물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는 이미 끝장이 났거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자기 정말 교육부 총리로서는 인생에 참 중요한 한 방점을 찍게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출신들이 아니면은요 그거 못합니다. 자기 결단력이 없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방송 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허니문 보름 만에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흔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안 했나요? 태풍. 예.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그때까지는 납작 엎드려 있죠. 그게 벌써 끝났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 사람 얘기 지금도 들을 필요 있나? 태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전남 마크맨으로서 그분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들을 필요 있나? 난 지겨워. 그래요? 네. 생각해보니까 지겹네요. 이제부터 하지 맙시다. 네. 자, 그러면은, 정치 알바,
89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90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문재인이 뭐 나와라 사과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 양반이 흔들리거나 거기서 갈등하거나 인상을 쓰고 있거나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쳤습니까? 왜 나가서 사과를 합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걸 나와라 해서 이제 기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총리만 넘어가면은 이제 다음은 뭐 표결이 아니라면서요? 이제 그거는 반대해도 하면 대통령이 된다.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이낙연 총리 후보는 워낙 지금 뭐 정말 신의 한 수잖아요. 예, 국민의당도 어떻게 못하는 지금 뭐 호남에서는 난립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고 이걸 어떻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낙연 총리 후보를 이제 올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분하고 이제 좀 괘씸하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제 다음번이 전 좀 걱정해요. 지금 강경화나 뭐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코지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걱정이고 그리고 또 엄격한 그 조항을 미리 냈던 것이 이제 걸린 거죠. 그것은 뭐 다들 뭐 배착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세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합시다. 그 밖에 청래당 당원들이죠. 방송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네요. 전부 다 청래당이에요? 방송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거의 다. 청래당 아니신 분들은요? 앞에 앉아보시는 아니라고. 역시 앞에서 방송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청래당이 아니야. 저기 밖에서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하지 이런 청래당이야. 그리고 카메라를 엄청 좋은 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요? 맨날 갖고 다죠. 그래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가족, 핵가족, 이제는 1인 가구 시대. 싱글라이프,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혼밥, 혼술, 혼행, 율루, 포미, 일코노미 등 사회를 주도하는 삶의 방식이 된 싱글라이프. 2017년 12월 코엑스 디올에서 열리는 2017 서울 싱글라이프 페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전, 생활용품, 푸드, 애완, 취미, 레저, 헬스, 뷰티, 인테리어, 재테크까지 트렌드에서 산업으로 싱글라이프 산업을 선도할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검색창에 서울 싱글라이프 페어. 문의 02556-7955. 네, 방금 들으신 광고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참가업체 모집 광고입니다. 이거 뭐 행사 같은데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이게 요새 보면 혼밥 쪽, 혼술 쪽 많잖아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50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싱글 라이프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싱글 라이프 관련 제품이 잇따르게 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렌드에서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렇게 싱글 라이프 업계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 기업의 마케팅, 홍보 담당자분들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가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많이 한번 참석해보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 디올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현재 2017년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참가업체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6개월 뒤에 행사가 있군요. 지금 먼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서류 접수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청취자분이 신청하시면 참가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서울 싱글 라이프 페어 검색하시거나 전화 02-556-7955 02-556-7955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싱글족 대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많이 살잖아요. 이게 또 정치권의 하도가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구 여권의 아성으로 불렸던 강남, 서초에도 지역별로 좀 편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이 홀로 거주하는 많죠. 밀집되어 있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는 강남 서초라고 이제 분류는 되지만 다른 여타 그 옆에 있는 다른 선거구와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 설레네요. 싱글 라이프 생각만 해도. 싱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순수 변호사 정치하는 나도 모르는 정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 그래요? 관심이 많아. 정치에 관심 많어. 저는 이게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을 뭐 이런 데는 강남 갑이랑 또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럼 나는 몰랐어요. 뭐가 다르대요? 저기 의원님은 이제 원래 정치하시던 지역구만 알면 되죠. 뭐. 갑하고 을하고 뭐가 다르대요? 네, 그게 강남 을 같은 경우에 1인 가구가 많대요.
1인 가구가 이제 원룸이 많아 옆에 그러니까 거네. 그쪽에 네. 그러니까 주로 젊은 층들이 1인 가구의 대다수니까 진보적 유권자가 많이 생겼죠. 아무래도 늘어났죠. 예전에 강남에 살던 그런 그 고정적인 그런 갑은 압구정도 그쪽에. 네, 그렇죠. 다르다고 나오는 서초도 거죠. 그렇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손혜원 의원 말씀처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결로 하면은 무난히 막혀버리면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꼴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제가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본 이유는 네. 지금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이 야당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정무라인이 총동원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청문위원들, 야당 청문위원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반대할 생각이 별로 없고 통과시켜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야당 대표단으로 가니까 그때 터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야당이라도 이 정도 문제 제기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 무슨 어떤 라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비서실장이 그 대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과하고 한 것은 불필요한 거였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니까 밀리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너 말고 대통령 나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거다. 근데 저는 아쉽지만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 그런 게 없이 정무수석이 계속 다니면서 야당 대표 이렇게 만나면서 좀 협조를 부탁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니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는 뭐 한마디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정무수석은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다가 전격적으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전화를 한 통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정우택 원내대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어떤 체면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한 것을 대통령이 들어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소 변호사님. 네. 대통령 사과를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 결국은 대통령 길들이게 한다. 초장에. 네. 이런 주장이 일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과연 대통령이 사과를 할 일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각 정파마다 입장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꼭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냐. 특히나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이 뭐냐면 야당에서 이거 총리 인준 반대한다. 뭐 이낙연 안 된다. 다른 사람 새로 지명해라. 예. 이런 이야기를 안 했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사과해라. 예. 나와서 해명해라. 설명해라. 뭐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정말 이낙연이라는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반대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직접적으로 대변인들이 요구했거든요. 과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라는 당론을 정했고 바른정당도 거기에 따라서 당론을 정했지만 최초의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각 야당들의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는 이낙연에 대한 그런 반대보다도 오히려 대통령 나와라 해명해라 그쪽으로 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저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차피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뭐 사과는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좀 더 전격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비서실장의 중간 다리 그런 것 없이 그러면 물밑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야당이 요구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디테일에서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어제까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사과가 아니라 이번 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장관 인선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거였어요. 입장 표명을.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장관이 뭐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몇 명 낙마시키겠다. 그 발언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끝까지 입장 표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권 초기에 지금 뭐 의결 정족수는 되기는 합니다만 국민의당과 그것은 통과는 될 수 있으나 앞으로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지 간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 표결에 임하게 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깨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야당들이 문재인을 2015년에 당대표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흔들면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8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자 이동형이고요. 먼저 저와 함께 정치 알바 방송 만들어가는 고정 진행자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피 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얼굴 패권으로 조만간에 정계에 진출한다고. 누가요? 아유, 욕먹어요. 진짜 욕먹어요. 아니, 빨리 불편해. 빨리 안 해요? 인증? 한 달 넘었잖아. 아니, 보니까 이동영 작가님도 예전에 뭐 욕먹었다. 그래서 욕먹을까봐. 네, 지금. 인증 가지고 제가 댓글을 몇 개 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손순지 알면 모르잖아. 모르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이디가 뭐예요? 네? 닉네임? 비밀입니다. 일단 저 해요. 손변? 에이, 그럴 리가요. 저는 익명을 추구합니다. 아니면 쾌변? 네? 괜찮은데, 그거? 쾌변? 네. 바꿀까요? 네. 자, 손소 변호사 요즘도 종편 많이 나가잖아요. 네, 종편 반, 나머지 반. 나머지 반인데, 네. 자, 그 인사청문회 종구를 맞아가지고, 네. 다들 문재인 대통령 칭송하는 분위기에서 종편이 약간 바뀐 듯한 분위기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나요? 근데 뭐, 언론이라는 게, 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하는 거니까, 뭐, 정당한 비판이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과거의 어떤 그 보도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뭐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요? 실제로. 그 손소 변호사 거기 앉아가지고, 보수 패널의 공격에 잘 대응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던데. 아니요, 뭐, 공격을 뭐, 받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봤는데? 댓글을? 아, 그래요? 네. 그게, 보시는 분들마다 또는 출연하는 분들마다 좀 이제 기준이나 수위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치 알바에서 하는 것만큼만 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응을 못한다가 아니고 정체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여당 대표로서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인선 관련해서 뭐 위장전입이다 뭐다 이런 공격이 아마 뭐 그렇죠.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런데 이제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위장전입 뭐 이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말씀하시게 좀 놔두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게 느낀 분들 계실 겁니다. 우겨 쟤들처럼 막 우겨 막 우겨. 그거는 여당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아요. 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아요. 여당 패널이요? 네? 여당 패널 분류돼요 요즘. 여당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님 계시고 여당 전 국회의원님 계시고. 여당 성향의 작가님 계시고. 여당 패널 불려서 앉아 있어요, 요즘. 아니, 언제 이런 좋은 세월을 한번. 좋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무보직 대변인 정청래입니다. 어떻게 요즘은 SNS도 활발히 하시고. 뭐 그냥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판도라에서 열심히 하시고. 네. 다른 방송도 어떻게 TV조선도 나간다고 선언했잖아요. 연락 오나요? 아직 안 와요. 저도 안 오고 있어요. 좀 나가줄라 했더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도 교체됐겠다. 이제는 뭐 새로운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나가겠다. 다만 내 기준에 맞는. 글쎄. 그래요. 근데 대선 전에 그 전국을 돌면서 강의 활동을 활발히 하셨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는 강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줄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김성희 보좌관도 오늘 나한테 얘기하던데 국토부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야지. 가기로 했어요. 가야죠. 가야죠. 좋은 거죠. 그럼. 공무원들한테 한번 강의 좀 해보셔야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게 이제 아이템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개얼개 이렇게 해서 대충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1단을 키워드 분석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 혹시 김현미 장관 후보자와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국토부, 예. 국토부 장관을 오늘 없습니다. 왜 친분이 없겠어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죠. 의정활동을 같이 했잖아요. 의정활동을 같이. 이따가 그 문제는 4분 지금 후보자가 내각에 들어간 걸로 돼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1부부터 나오게. 맞네요. 네, 박수 네, 한번 네. 치죠. 네. 오랜만에 정면배가 모였네요. 네, 그동안 반쪽만 나오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1부부터 참여를 하게 된 손혜원입니다. 예, 그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데 전주 다녀와서 걸리셨어요? 네, 오는데 그 기차의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KTX에서. 어쩜 이렇게 추워요. 난 아주 뭐 목도리를 빙빙 들었는데도 내리는 순간 이제 확 간 거야. 전주? 1년 동안 간 게 안 들었는데. 전주는 왜 갔다 오셨어요? 전 요즘에 당선 인사 호남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호남에? 네. 오, 감사하다고. 제가 호남을 16번 갔어요. 이번 선거 중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주말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주말에 호남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도 통과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핵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아요. 이 두 분은 떨어뜨리겠다. 특히 강경화는 무조건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두 명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명의 공통점이 사실은 내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았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호의적인 환대를 받기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내부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정치인이 아니라는 아니지. 말씀이신가요?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무부의 공식 외시 출신이 아닌 북미 라인도 아니고 그런 거고요.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벌들 무슨 공정위 부위원장이 뭐 삼성의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뭐 중계해주고 뭐 이렇게까지 유착 관계에 있었는데 정반대의 사람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공정거래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는 상당히 낙마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타겟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저는 미리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안 떨어졌어도 떨어졌다. 이게 막 대서특필되면서 마치 더 떨어져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러면서 사실 이제 질곡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선을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손혜원 의원님,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이중국적, 뭐 세금 늦게 낸 거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중국적이랑 자녀 이중국적이죠. 또 세금 늦게 낸 건 문제가 될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위장전입인데 요즘에 지금 새롭게 나왔는 게 거짓말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전입까지는 사람들이 뭐 한 건 정도는 또 외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봐줄 수도 있었을 이해한다. 텐데.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네, 학교에서 갖고 있는 교장 사택에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거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친척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국민들은 거짓말한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경험이 없잖아요. 장관 해본 경험이 없고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한 경험이 없고 인사청문위원들이 뭘 벼르고 있고 어느 정도 사안이면 이것은 물고 늘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면 거짓말 할 거리를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얘기했으면 이분이 했잖아 사실은 처음에. 그걸로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교장주로 했다 이렇게. 아니 처음에 위장전입 했다고 그랬잖아. 저희가 먼저. 그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때요.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뭐 때문에 낙마를 했는지 아세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낙마했어요. 박연차랑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근데 돈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럼 거짓말이네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사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같이 사진 찍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 한 걸로. 그게 김기춘 거짓말이. 우리 워터게이트도 그렇고 이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잘 용서를 안 하는 그러니까 것 김태호 같아. 같은 경우에는 정연말들 했으면 문제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랬으면은 대신 이제 본인이 피곤했을 거야. 알면 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아니,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일면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진 딱 나오니까 김기춘이네 뭐.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웃됐어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심각하지만 가장 심한 것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을 때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안타까운 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뭐 한일 위안부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한테 진위 여부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강경화니까 가능한 얘기거든 사실은.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또 지금 6월 말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강경화 후보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낙마하게 되면 이 정상회담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렇죠. 누가 해도 하겠죠. 그거야. 그렇죠. 뭐, 네. 정 의원님 아까 그 내부자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36명 정도가 2000년 이후로 네. 청문회를 했더라고요. 낙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국회의원 출신 제로야. 낙마 제로. 나머지 낙마한 사람들이 뭐 12명 되고 다 비의원 출신 낙마했더라고요. 김태호 때 국무총 그 후보자였었죠. 네. 국회의원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봐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목포에 나올 거냐, 뭐 순천에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떤 그 시장님은 제가 그쪽으로만 나오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예총 분들하고 이제 정책 간담회를 했고 예술인들을 쭉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뽑아 주셨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죠. 정 의원님 보통 그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낙선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선거를 위해서. 낙선 인사도 하고 당선 인사도 하는데 네. 그걸 잘해야 된다. 다음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정 의원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선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전주에도 다녀오시고 독감이 걸리셨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주전 감독이네요. 그거 하려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애드립 치려고? 아재 개그의 극한까지 가네. 이번에 감독 역할을 주전으로 잘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 이제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한참 이제 축구 U20 16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내고 우리 봅시다 그거. 예. 자, 우리 댓글란에 방송 제목을 정치 알아야 바꾼다 해서 정치 알아야 지킨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정치 알아서 바꿨지 않느냐 이제는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 정치 알아야 지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목을 지어준 사람으로서. 저는 아직도 바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예. 야당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을 바꿨지만은 이 정치 지형을 좀 바꿔야 돼. 구태는 좀 물리쳐야 되고 이제 제대로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아니요. 저도 뭐 그냥 가는 거 찬성하고요. 자, 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얘기할 텐데요. 맨 처음 주제는 문재인 정부 첫 인사에 야당이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인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야당일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한번 복귀해 줘 보세요. 지금 야당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건지. 원래 2000년이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됐고요. 그리고 2005년 7월부터 국무위원, 장관급이죠. 인사청문회를 당시 한나라당이 주장을 해서 했습니다. 예, 확장됐죠. 네.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당이든 남의 당이든 간에 제일 인선의 난항, 기싸움이 벌어지는 게 이제 첫 새 정부의 국무총리죠. 그래서 국무총리 순환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국무총리 지명을 18명 했는데요. 낙마한 게 7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낙마를 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이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벌어지는 여야의 기싸움인데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선 불복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대통령과 기싸움을 벌여야 된다. 이것은 야당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크게 나무랄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몰상식하게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사를 잘 내야 되는 것이 잘 지명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뭐 흠결이 없이 뭐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는 명분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분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첫 총리가 김종필 국무총리였는데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반대였어요. 그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총리 인준이 안 됐습니다. 국무총리 설이 이렇게 됐고요. 설이 딱지 붙이고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총리 지명자 중에서 낙마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 고건 결국은 한 달 정도 후에 지명이 인선이 통과되긴 했는데 그때가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을 야당에서 주장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고건 총리 인준을 하는 조건으로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열의 씨앗이 그때 싹 텄던 이런 건데요. 가장 난항을 겪었던 국무총리 인선은 역시 박근혜 정부입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인수위원장이었죠. 이분을 지명하자마자 낙마를 하기 시작했고 5일 만에 자진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홍원이 됐어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됐는데 세월호 참사로 책임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됐는데 낙마. 그리고 곧이어서 문창극 낙마. 그게 다시 정홍원 국무총리 이렇게 돼서 메비우스 총리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게 이제 총리 순환사인데요. 총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총리가 인선이 돼야 인준이 돼야 그다음 장관 국무위원 재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총리에서